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입니다. 제가 최근에 계속 소설 작품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왔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사회과학 책 한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저와 같은 학교에서 아동가족학과 교수로 계시는 진미정 선생님의 책입니다. 제목은 가족이라는 사치라는 제목이고요. 이 책에서는 오늘날 한국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고 또 그리고 명료하게 진단하면서 또 해결책에 대해서도 강구하고 있는 그러한 좋은 책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가족 담론은 어떻게 보면 좀 양분화되어 왔습니다. 한쪽에서는 결혼율의 하락이라든지 출산율의 저하 같은 문제를 가족 해체의 위기라고 진단을 하면서 우리가 전통적인 가족의 규범이라든지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이처럼 결혼을 하지 않고 또 출산율이 저하되는 이유가 너무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강했기 때문이라며 뭔가 좀 다양한 다른 방식의 삶의 조건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 속에는 특히 가부장적인 그러한 문화에 기반하고 있는 한국 가족 제도와 또 문화에 대한 비판이 강렬했는데요. 그런데 진미정 교수는 이러한 두 가지 양분된 관점과는 좀 거리를 두고요.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합니다. 한편으로 가족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내팽겨 쳐버릴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이루고 또 가족을 통해서 어떤 정서적인 지지라든지 공동의 생활이라든지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다시 제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왜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이룰 수 없게 되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가족을 둘러싼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가족을 정상가족과 그렇지 않은 대안가족 이런 식으로 양분화해온 그러한 접근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비판되어 왔던 맥락 속에는 부모와 자식, 다시 말해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식, 특히 4인 가족을 어떤 모델로 하는 그러한 정상가족이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러한 가족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오히려 오늘날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소외시키거나 또 차별받도록 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그런데 진미정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연 가족의 다양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형태적인 다양성만 의미하는 것일까 하고요. 다시 말해서 부모와 자식으로 이루어진 그것이 정상가족이고 그렇지 않고 뭐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조성 가족이라든지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이러한 식의 가족들은 정상가족에서 벗어난, 어떤 면에서 심지어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어떤 대안적인 가족이다. 이러한 사고가 과연 맞는 것인가 질문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상가족이라는 말은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 2000년까지 학계에 발표된 연구 논문 중 정상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논문은 드물다. 주로 임상 대상자가 있는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처음으로 지금과 같은 의미의 정상가족 개념을 담은 논문이 등장했다. 이 시기 논문에는 주로 정상가족 개념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2000년대에 들어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한 것은 건강가족 기본법 제정과 관련이 있다. 가족정책을 총괄하는 법으로 2004년 제정되었지만 가족 문제에 대한 위기론적 인식, 건강가정이라는 용어의 제약, 다양성을 강구하는 접근 등으로 여성주의 학자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다. 이 비판 과정에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등장했다. 건강가정이 정상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비판을 접한 성평등가족부는 다양한 가족을 강조하는 가족정책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가족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방식의 가족정책보다는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과 제도, 예를 들어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 성을 결정하도록 하는 법 조항 도입을 추진하고 가족 다양성에 관한 교육에 집중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앞서 소개한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도 그 일환이다. 성평등가족부의 가족 다양성 정책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려는 성급한 시도에 부정확한 가족 다양성 개념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양성은 어떤 특별한 가족 유형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양성은 여러 측면에서 존재한다. 미국 가족관계학회에서 규정한 정의를 보면 다양성이란 능력, 나이, 언어, 신체 조건, 문화적 배경, 교육 수준, 직업 지위, 민족 국적, 성 젠더, 지리적 터전,
이주 배경, 결혼 지위, 세계관, 정치 성향, 종교, 성적 지향, 사회적 지위 등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속성이다. 가족 구조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다. 엄마와 아빠가 다 있는 가족은 다양한 가족이 아니고 한부모는 다양한 가족이라는 접근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부모가 다 있는 가족도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 나이, 종교적 배경, 세계관, 정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가족 다양성을 만든다. 그런데 다양한 가족이라는 범주 아래 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조성 가족, 1인 가구, 동거 커플 등을 나열해놓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상 가족이라고 보는 이분법적 접근이 가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다양성은 포용성과 함께 간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는 차이를 차별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는다. 어떤 가족도 특별한 범주로 따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이 모두 고유하고 독특하다는 점, 그로 인해 서로 다른 삶의 궤적을 만든다는 점, 서로 다른 문제와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 그래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이 가족 다양성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상관없이 삶의 여러 측면에서 다양성이 존재한다. 가족 다양성은 제도적 이념으로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의 복잡다단한 생활을 이해하는 기본 전제로서 중요하다. 다양성이 없는 생태계가 생존에 취약하듯이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지속 가능성에 취약하다. 모든 가족은 고유하며 모든 가족은 다르다. 그것을 인정하는 출발점에서 가족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시작된다. 책의 제목도 가족이라는 사치이지만 저자의 또 다른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는요. 가족이 양극화되고 있고 특히 가족이 사치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치제란 소득이 높을수록 소비할 수 있는 재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소득을 가지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족을 꾸릴 수 있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계층은 가족을 꾸리는 것이 그야말로 먼 일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사실 커다란 문제입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함께 공유하고 또 정서적인 지지를 나누는 그러한 곳만이 아닙니다. 가족이 없으면 우리는 아플 때 누구에게 기댈 수 있고 또 어려움을 처할 때 누구와 함께 나눌 수 있으며 또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오늘날처럼 오래 사는 그러한 시간 동안에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우리에게는 가족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도 존재하고 또 이웃 사람들도 존재하고 더 많은 관계들이 존재를 하지만 가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정서와 그리고 돌봄의 관계 속에서 아주 중요한 관계라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 또한 오늘날 가속화되고 있는 서정적 가족주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서정적 가족주의라는 것은 한편으로 내 가족이 우선이고 그것에 대한 기반이 서정적인 그러한 어떤 감정적인 유대 속에 기반하고 있지만 그것이 약간 과도하게 내 아이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헌신하고 그리고 아이가 최고의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을 위한 주사를 맞힌다든지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든지 그러한 어떤 극단적인 과도한 투자와 지원을 하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위해서 모든 자원을 쏟아붓고 만일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차별을 받는다거나 소외된다고 여겨지면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은 옳지 않은 가족주의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저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족주의라는 것은 옳다 혹은 틀렸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주의가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성원인 개개인들이 공동체에 함께 기여하는 방식으로 가족이 존재할 때 그 가족주의가 건강할 수 있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롭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저자가 지적하는 오늘날 통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2명 중 1명이 이혼한다. 혹은 결혼가정 중 30%가 결국은 이혼으로 마무리된다. 그러한 기사를 여러분들도 접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기사들은 우리에게 어떤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잘못된 지식을 전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혼 가정이 전체 가정의 30% 혹은 심지어 50%에 이르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또한 1인 가구가 3분의 1에 육박한다라는 기사도 여러분들께서 보신 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기사를 보면 우리는 이제 1인 가구가 3분의 1이나 돼? 그러면 사람들이 거의 다 혼자 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보다 가구와 가족 개념에 대한 혼동에서부터 출발을 하고요.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통계적인 지식을 정확하게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통계를 알고 모르고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통계적인 지식에 기반해서 정책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통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떠한 틀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관련해서 제가 또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와 가족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라고 정의한다. 가족의 정의는 좀 더 복잡하지만 가구와 가족이 동일한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 식구가 모두 한 집에 살 때 가구와 가족은 같다. 우리 식구를 대표하는 사람이 가구주가 된다. 사람들이 가구와 가족을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경우도 태반이다. 자녀가 취업해 독립했다면 더는 우리 집 가구원이 아니다. 그렇다고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같이 살던 아버지가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으로 가서 혼자 살게 되면 아버지는 더 이상 가구원이 아니다. 또 한 거주지에서 생계를 공유하며 사는 사람과 가족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 한부모 가구와 한부모 가족도 다르다. 한부모 가구와 한부모 가족이 일치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앞에서 내가 만난 한부모 엄마나 기자가 언급한 한부모 가족은 이혼이나 사별 후 부모 중 한 사람이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가족을 의미한다. 한부모 가족은 어머니나 아버지 혼자 부모 역할을 다 해야 하므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도 많고 경제적 곤란도 더 크다. 이에 비해 한부모 가구는 더 넓은 의미로 부모 중 일반과 미혼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를 의미한다. 자녀가 미성년일 수도 있고 성년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40대 미혼 아들과 70대 어머니가 같이 사는 경우도 한부모 가구다. 하지만 한부모 가족 정책의 대상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부모 가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과 이혼율이 함께 낮아지고 있어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수도 감소하고 있다. 한부모 가구가 증가하는 배경은 인구 고령화나 낮은 혼인율이다. 즉, 결혼하지 않은 성인 자녀와 장노년기 부모가 한 집에 사는 한부모 가구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집을 떠났을 자녀가 30대가 되어도 40대가 되어도 결혼하지 않거나 돌싱이 되어 부모와 같이 사는 가구 형태가 늘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은 얼마나 될까? 2023년에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제1차 한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2021년 기준 한부모 가구는 전체 가구의 6.9%인 151만 가구인데 그중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는 약 37만 가구다. 전체 가구의 1.7%, 전체 한부모 가구 중 24.4%를 차지한다. 나머지 한부모 가구는 미성년 자녀가 없는 한부모 가구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한부모 가구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유형이긴 하지만 한부모 가족 정책 대상은 아니다. 10가구 중 1가구가 한부모 가족이라는 잘못된 통계 해석과 큰 차이가 있다. 실제는 100가구 중 2가구 정도이고 모든 한부모 가구 넷 중 하나다. 이혼율은 어떤 추세일까? 가족 변화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주제가 이혼율 증가다. 이혼율이 증가해서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며 다양한 가족이 증가한다는 식이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감소하는 추세다. 2003년 최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 감소하거나 유지되고 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 2014년 57,179건에서 2023년 39,623건으로 줄었다. 10년 사이에 30.7% 감소한 것이다.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부부의 이혼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혼율이 더 많이 감소하지 않은 이유는 황혼 이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 지속 기간이 25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을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데 황혼 이혼 건수는 2014년 18,900건에서 2023년 32,800건으로 증가했다. 약 74%가 증가한 것이니 큰 변화다.
그런데 25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부부의 이혼은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한부모 가족 이슈와는 관련성이 낮다. 그렇다면 학급 아이들의 3분의 1 이상이 부모 이혼을 경험한다는 인식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이혼율이라는 지표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2023년 한 해 혼인 건수가 19만 4천 건, 이혼 건수가 9만 2천 건인데 이 수치를 단순 계산해 이혼율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언뜻 생각하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이혼하는 부부는 결혼 1년 차부터 30년 차 이상까지 모집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혼인 건수와 단순히 비교할 수 없다. 한반 아이들 3분의 1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다는 인식은 특정 해의 혼인 건수와 이혼 건수를 단순히 비교한 잘못된 통계 해석에서 비롯된다. 여성가족 패널을 이용해 1958년에서 1964년, 1965년에서 1974년, 1975년에서 1984년, 1985년에서 1994년 결혼 코호트의 이혼율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이혼율이 각각 1.25%, 2.18%, 5.48%, 5.33%로 나타났다. 이런 통계치들을 볼 때 어떤 코호트, 어떤 통계 지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혼율이 다르고 그중 무엇이 더 정확하다 말하기 어렵다. 학자들이란 쓸데없이 복잡하게 따지는 사람들이라 여겨질 정도다. 이렇게 가족에 대한 통계를 오해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다. 가구 통계와 인구 통계를 혼동하는 사례가 이에 포함될 것이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일반 가구의 36.1%를 차지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세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혼자 사는 가구다. 그런데 이 통계를 우리나라 사람의 3분의 1이 혼자 산다고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다. 왜냐하면 이건 가구 통계이기 때문이다. 2024년 1인 가구 수가 804만 5천 가구이면 혼자 사는 사람도 804만 5천 명이다. 그러나 다인 가구는 여러 명이 하나의 가구를 형성하므로 가구 수와 인구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2024년 2인 가구 수는 647만 6천 가구이므로 2인 가구에서 사는 사람은 그 2배인 1295만 2천 명이고 3인 가구 수는 420만 2천 가구이므로 3인 가구로 사는 사람은 그 3배인 1260만 6천 명이다. 4인 이상 가구 수는 357만 1천 가구인데 최소 4명만 산다고 해도 인구로는 1428만 4천 명이다. 인구로 따지면 4인 이상 가구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그러니 1인 가구가 아무리 늘어도 다인 가구에서 사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런데도 우리는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에 놀라 이러다 혼자 사는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사는 사람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미성년자 자녀를 혼자 키우는 그런 이혼하거나 사별하거나 이러한 가정이 점점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 가정은 약 2%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율이 점점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러한 이혼율은 최근 들어서 조금 가라앉고 있고요. 그 비율은 약 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부모 자녀가 많아지고 이혼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심지어 또 1인 가구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이 그러한 변화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규모라는 것은 우리가 기사로 접할 때 느꼈던 것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점이 우리가 한부모 가족이라든지 1인 가구라든지 아니면 이혼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거나 그들이 소수자라고 해서 그러한 삶을 무시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죠. 다만 진미정 교수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통계적인 지식을 잘못 이해하는 방식은 아니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미정 교수는 결혼을 장려하지도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진미정 교수가 질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을 단순히 어떤 한 가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양성을 봐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에 대한 불안에서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오늘날 결혼을 하기 위해 드는 엄청난 결혼식 준비 비용 때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고 나서 갖게 될 어떤 출산에 대한 기대,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면 혹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을 그만둬야 되지는 않을까? 라는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 때문에 결혼을 꺼릴 수도 있죠. 이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을 단순히 너무 이 젊은 사람들이 이기적이야. 혹은 이들은 너무 국가에 대한 생각이 없어. 너무 이들은 이 사회에 대한 고민이 없어. 왜 아이를 낳는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않지? 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이 어째서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념으로서의 가족이 아니라 실제 우리 한국에서의 가족 현실, 그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가족이라는 사치 이 책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주 속도 있게 진행되고요.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진미정 교수가 아주 쉽고 명료한 언어로 오늘날 가족에 대해서 잘 풀어놓은 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가족에 대한 궁금증을 이 책을 통해서 해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